빨리 가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서 뛰시오. 칠흑같이 어두운 산중이었습니다. 부엉이가 길게 한 번 울고요. 그 밤중에 누가 이렇게 외쳤겠습니까? 도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산적도 아니었습니다. 손에 시퍼런 칼을 쥔 사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칼을 내려놓고 있는 겁니다. 발 아래에는 피투성이가 된 늙은 선비 하나, 사내의 손은 그 선비의 포박을 풀고 있었지요. 어찌 된 영문이냐?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그 깊은 산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산중의 사연을 알려면 먼저 그 시절이 어떤 시절이었는지부터 들으셔야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흉년이었습니다. 새해를 내리 비가 오질 않았지요. 논바닥은 갈라졌어. 어른 손가락이 들어갈 만큼 고립해였고 보리는 패다 말고 그대로 누렇게 시들어 죽었습니다. 그 시절 보릿고개가 얼마나 무서웠습니까? 백성들은 처음엔 풀뿌리를 캐 먹었습니다. 풀뿌리가 다하자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기 시작했지요. 그 속살을 두들겨 죽처럼 끓이면 그래도 한 끼는 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소나무 껍질마저 다 벗겨지면 그 다음은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것들까지 손이 가던 시절이었습니다. 길가에는 굶어 죽은 시신이 그대로 널브러져 있었고 까마귀들이 그 위를 한낮에도 빙빙 돌았습니다. 어느 노파가 죽은 손자를 품에 안고 사흘을 그대로 앉아있더라 하는 이야기. 어느 어미는 갓난아기를 강물에 떠내려 보내고 자기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죽더라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가 이 고을 저 고을에서 흔하게 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임금님이 그 사정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다 아셨습니다. 한양에서 몇 번이고 구휼미를 풀라는 어명이 내려왔지요. 나라 곳간을 헐어 굶어 죽는 백성을 살리라 하는 명이었습니다. 쌀이 내려왔습니다. 가만히로 수레로 한양에서 이 고을까지 제대로 내려왔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고을 백성들 중에 그 쌀 한 톨이라도 받아먹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이 고을의 사또란 자가 사람 가죽을 쓴 승냥이었습니다. 조사또라고 하는 자였지요. 본디 한양에서 자리 하나 못 얻어 떠돌던 한량이었는데 어찌어찌 줄을 잘 대어 이 고을 사또 자리를 꿰찬 인물이었습니다. 이 자가 부임하던 첫날부터 이미 속셈이 달랐어요. 사또가 부임하면 먼저 향교에 들러 공자 위패에 절을 올리고 그 다음 백성들 모아놓고 군시를 하는 법인데 이 조사또는 그런 절차 다 건너뛰고 곧장과나 곳간부터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곳간에 뭐가 얼마나 들었는지 그것부터 본 거예요. 그러더니 이방을 따로 불러 첫마디가 이거였답니다. 한양에서 내려오는 구휼미는 전부 따로 빼두어라. 부임 첫날 첫마디가 이거였습니다. 그렇게 빼돌린 쌀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한양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조사또가 자리 하나 얻으려고 줄을 댔던 그 고관대작들에게 매물로 바쳐진 거예요. 굶어 죽는 백성을 살리라고. 임금님이 내리신 그 쌀이 도리어 백성을 짓밟는 자들의 뱃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밤낮 없이 관아 뒷마당에서는 쌀 가마니 씻는 수레 소리가 삐걱삐걱 났지요. 그 수레가 새벽 미명에 관아 뒷문을 빠져나가 한양 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고을 사람 누구나 알았지만 누구도 입 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입에 올리는 순간 목숨이 달아났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관아 뒷마당에서 그날도 수레 소리가 났지요. 쌀가마니가 차곡차곡 실리는
그 광경을 늙은 관노 하나가 담벼라 그늘에서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만보 영감이라고 했던가요. 이 관아에서만 30년 넘게 자비를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늙어 허리가 굽고 눈도 침침해진 노인이었지요. 그런데 이 만보 영감이 가만히 그 수레를 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혀를 찢찼습니다. 젖살 한 줌이면 우리 고을 빚덩이들 수백은 살릴 텐데. 옆에 있던 동료 관노가 화들짝 놀라 만보 영감의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쉿, 이 사람아, 입 다물게. 누가 듣기라도 하면. 듣긴 누가 듣는단 말인가. 하늘도 무심하시지. 벼락은 저런 놈 안 때리고 대체 뭐 하신담. 만보 영감의 그 한마디가 가는한 숨처럼 밤 공기에 흩어졌지요. 그런데 어쩝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두 사람의 등 뒤에 누가 한 사람 그림자처럼 서 있었던 겁니다. 두 관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얼굴이 최이방이었지요. 뱀 같은 눈을 가진 사내였습니다. 입꼬리는 항상 살짝 올라가 있는데 웃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그 사람 얼굴이었어요. 오호라, 내 놈들 주둥이가 아주 호강에 껴왔구나. 만보 영감이 그 자리에서 무릎이 툭 꺾였습니다. 보십시오. 이 최이방이라는 자가 어떤 자였느냐. 사또 앞에서는 허리가 땅에 닿도록 굽실거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사또 어른 문무대로 모시겠습죠. 입에서 그 말이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런데 백성들 앞에서는 염라대왕이 따로 없었습니다. 사또가 손에 피를 묻히지 않으려는 일은 전부 이 최이방이 도맡았지요. 그래서 고을 사람들이 사또보다 더 무서워한 게 바로 이 최이방이었습니다. 사또는 욕심뿐이지만 이방은 재미로 한다. 이 고을에서 그런 말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날 밤 만보 영감은 관아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최이방이 위톳을 풀어 헤치고 직접 매를 들었지요. 이 늙은 것이 사또 어른의 깊은 뜻을 감히 헤아리지 못하고 어디서 요망한 새 치혀를 놀리느냐. 매가 한 번 떨어질 때마다 만보 영감의 늙은 몸이 툭 흙바닥에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만보 영감이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 나이까지 살면서 각오한 것이 있었던 거예요. 다만 매를 맞으면서도 한마디를 중얼 흘렸다고 합니다. 내 손주가 지난 봄에 굶어 죽었네. 그 쌀이 풀렸으면 그 아이가 살았을 텐데. 그 말이 최이방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최이방이 매질을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만보 영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가 쪼그려 앉더니 만보 영감의 머리채를 꽉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 놈도 그 손주 따라가게 해주랴? 그날 밤 만보 영감은 그 자리에서 숨이 끊어졌습니다. 시신은 관아 뒷문 밖 도랑가에 그대로 버려졌지요. 가만히 한 장 덮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네 안악들이 그 시신을 보고 흠칫 놀랐다가 이내 고개를 돌리고 지나갔다고 합니다. 끼어들면 자기 차례가 오는 줄 알았으니까요. 이 고을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도 이름이 남지 않는 곳, 굶어 죽고 매 맞아 죽고 끌려가서 죽고 그래도 누구 하나 왜 죽었느냐고 묻지 못하는 곳. 그런 고을의 관아 마당에 그날 밤 한 사내가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만보 영감이 매를 맞는 동안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사내였지요. 주먹은 꽉 쥐었는데 그 주먹이 부들부들 떨릴 뿐 끝내 한마디도
한 발자국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사내가 누구냐? 바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 말단포졸 칠성이었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가 무슨 생각을 하며 거기 서 있었는지, 그리고 어쩌다 이 더러운 관아에서 포졸 노릇을 하게 되었는지, 그 사연을 이제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만보 영감이 도랑가에 버려진 그 새벽이었습니다. 관아의 일이 다 끝나고 동료 포졸들이 하나둘 자리를 비운 뒤에 한 사내가 도랑가로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칠성이었지요. 칠성이는 만보 영감의 시신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더니 자기 입고 있던 포졸복 겉저고리를 벗어 만보 영감의 얼굴을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영감님, 이 못난 놈을 부디 용서하십시오.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더 무어라 말하지도 못했어요. 그저 늙은 영감의 식어가는 손을 자기 두 손으로 한참 감싸 쥐었을 뿐이었지요. 이 사내가 누구냐? 이 고을 관아의 말단 포졸이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천한 일. 사또가 한 번 노려보면 무릎이 꺾이고 이방이 한 번 호통치면 등이 굽는 그런 자리였지요. 그런데 칠성이가 본디 그런 자리에 있을 사람이었느냐? 아니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칠성이의 아버지는 김진사라는 분이었습니다. 본디 글 읽기를 좋아하고 마음이 고든 양반이었지요. 큰 벼슬은 못했어도 이 고을에서 글줄 좀 안다 하는 사람은 다 김진사 댁 사랑방에 모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흉년이 들면 자기 곳간을 먼저 열어 동네 사람들 죽이라도 쑤어 먹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자기 식솔이 굶어도 허허 웃으며 그러더랍니다. 사람이 사람 굶기고 어찌 양반 행세를 하겠나, 그런 양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든 성품이 결국 이 양반의 명을 줄였지요. 칠성이가 15 되던 해였습니다. 이 고을에 전임 사또가 있었어요. 지금 조 사또 전에 부임했던 자였는데 이자도 만만치 않은 자였습니다. 백성들 토지를 헐값에 빼앗아 자기 친인척 명의로 돌리던 자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다 알면서도 누구 하나 입을 못 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진사가 그 일을 들고 한양에 올라갔습니다. 자기 발로요. 친분 있던 사간원 어느 영감을 찾아가 그 일을 낱낱이 고했지요. 결국 그 사또는 파직되어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끌려간 사또가 일을 갈았겠습니까? 안 갈았겠습니까? 한 해도 채 지나지 않은 어느 봄날 김진사가 한양에서 내려오던 길의 산속에서 도적을 만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어요. 김진사가 끌고 간 말 한 마리만 사흘 뒤 산자락에서 발견되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그게 도적의 짓이 아니라는 거요. 누가 손을 쓴 건지 짐작이 갔습니다. 하지만 짐작뿐이었어요. 증거가 없으니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김진사 댁이 한순간에 무너졌지요. 칠성이의 어머니는 그날 이후로 자리에 누우셨습니다. 본디 몸이 약한 분이었어요. 남편 잃은 충격에 가슴 한쪽이 그대로 무너져 버린 거지요. 가사는 빚 갚느라 다 흩어졌습니다. 종들도 하나둘 떠났고 사랑방에 모이던 손님들도 발길이 끊어졌어요. 그 큰 기와집의 어머니와 칠성이 단 2사람만 남았습니다. 한겨울이 되자 땔감이 떨어졌습니다. 칠성이가 16살 되던 해. 겨울, 어머니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잔기침이었는데
봄이 되어서도 멋질 않았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이 없으니 그저 따뜻한 물 한 사발 떠다 드리는 게 다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칠성이를 가만히 부르셨습니다. 칠성아, 이리 와 앉아보거라. 칠성이가 어머니 곁에 앉으니? 어머니가 칠성이의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내 아버지가 살아 계셨다면 너는 지금쯤 글을 읽고 있어야 할 게다. 과거를 보러 갈 채비를 하고 있어야 할 게야. 어머니,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니다, 칠성아. 어미가 부탁이 하나 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그럭 맺혔습니다. 양반의 체면이 무엇이고 가문의 자존이 무엇이냐. 사람이 살고 봐야지. 관아에 가거라. 관아에서 일자리를 구하거라. 무엇이든 좋으니 내가 살고 어미가 약 한 첩이라도 먹을 수 있게. 칠성이가 그 자리에서 고개를 떨궜습니다. 양반 가문의 자제가 관아에 포졸이 된다는 것.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양반의 자식이 상민의 일을 한다는 것. 그것도 칼을 차고 매를 들고 아랫사람 노릇을 한다는 것. 죽은 아버지가 알면 무덤에서 일어나실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쩝니까? 어머니가 기침을 하실 때마다 그 가는 어깨가 부서질 듯 떨렸어요. 약한 첩이 없어서 그저 누워만 계시는 그 어머니를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칠성이는 다음 날 아침 관하로 갔습니다. 양반 자제라는 신분도 김진사의 아들이라는 이름도 다 내려놓고 갔지요. 그저 일자리 하나만 달라고요. 마침 조 사또가 부임한 직후였습니다. 사또가 새로 수족을 들이고 있었지요. 최 이방이 칠성이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김진사댁 도련님이 아니시오? 어찌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소이까? 비아냥이었습니다. 그런데 칠성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한마디만 했지요. 일을 시켜 주십시오. 무슨 일이든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최 이방이 입꼬리를 씩 올렸습니다. 그래, 재미있겠구먼. 그렇게 칠성이는 관아의 말단, 포졸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관아 마당을 쓸었지요. 한낮에는 사또가 행차할 때 그 뒤를 따라 걸었고, 한밤중에는 수레가 빠져나가는 뒷마당을 지키고 섰어야 했습니다. 그 수레에 무엇이 실리는지 칠성이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요. 알면서도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알면서도 고개를 숙여야 했지요. 한 번은 어떤 노인이 관아 앞에 쌀 한 대빵만 달라고 매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흘을 굶었다고요. 손주가 다 죽어간다고요. 최 이방이 발길질로 그 노인을 쫓아내라 명했습니다. 그 발길질을 칠성이가 했어야 했어요. 칠성이가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으니 최 이방이 옆에서 낄낄 웃었습니다. 어허, 김진사댁 도련님 양반 체면이 그리 중하시오? 그럼 그 체면 내가 한 번 잡아드릴까? 그 말에 칠성이가 눈을 질끈 감고 그 노인을 발로 밀어냈습니다. 노인이 흙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을 보면서 칠성이는 속으로 죽은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지요. 아버지, 이 못난 자식을 부디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살았습니다. 칠성이가 쓰러져 가는 초가집으로 돌아오면 본디 그 큰 기와집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마을 끝 작은 초가집에 살고 있었어요. 가산을 다 정리하고 그 집 한 채만 겨우 남겨둔 거였지요. 칠성이가 살인문을 열고 들어서면 어머니가 어둑한 방 안에서 더듬더듬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칠성이냐? 예.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밥은 먹었느냐? 예, 먹었습니다. 사실은 안 먹었어요.
관아에서 점심도 거른 날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께는 언제나 그렇게 답했지요. 어머니는 칠성이의 손을 더듬어 잡으시고는 식은 밥 한 덩이를 내미셨습니다. 본인 드시라고. 칠성이가 아침에 따로 떠다 놓은 그 밥을 어머니는 한 술도 안 드시고 그대로 남겨두신 거예요. 칠성아, 이거 먹거라. 어머니가 드셔야지요. 나는 입맛이 없다. 너 먹는 거 보아야 내가 산다. 칠성이는 어머니 앞에 서서 그 식은 밥 한 덩이를 한 술 한 술 떠 넘겼습니다.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질 않았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보고 계시니 끝까지 다 먹었지요. 한 술 떠 넘기면서 속으로 수도 없이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약값 내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어머니 약 한 첩 사드릴 겁니다. 그런 밤이 수백 번 지나갔지요. 한 해 또 한 해 칠성이는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깨가 굽었고 눈빛이 흐려졌어요. 양반 자재로 그릴던 그 청년의 모습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하나 모시고 사는 천한 포졸 칠성이만 거기 있었지요. 그러다 그날 밤이 온 것입니다. 만보 영감이 매를 맞고 도랑가에 버려지던 그 밤 칠성이는 만보 영감 앞에 무릎을 꿇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늙은 손을 잡고 있는데 자꾸만 어머니의 손이 떠올랐어요. 식은 밥을 내미시던 그 차가운 손 칠성이가 천천히 만보 영감의 손을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일어나서 도랑가를 한참 바라보았지요. 동쪽 하늘이 어슴풀에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칠성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관아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늘도 출근을 해야 했으니까요. 어머니의 약값이 아직 모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날 아침 관아에 출근한 칠성이를 기다리고 있던 것이 또 한 사람의 낯선 손님이었습니다. 이 고을에 처음 보는 늙은 선비 하나가 그날 아침 관아 앞 주막에 짐을 풀었지요. 행색은 남루했지만 눈빛만은 범처럼 형형한 노인이었습니다. 이 늙은 선비가 누구이며 무슨 일로 이 고을에 왔는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칠성이가 만보 영감의 시신을 두고 관아로 돌아오던 그 새벽이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막 희부옇게 밝아올 무렵 관아 앞 주막에 낯선 손님 하나가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보찜 하나 달랑 맨 늙은 선비였지요. 두루마기는 군데군데 헤어지고 집시는 흙투성이 행색만 보면 그저 길 가던 떠돌이 노인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의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주막 마당에 들어서면서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에까지 천천히 시선을 주는데 그 눈빛이 마치 모든 것을 살피는 눈빛이었습니다. 주모가 흘끗 보고는 속으로 그랬다고 합니다. 저 노인 보통 어른이 아니구나. 이 늙은 선비의 이름은 허진사라고 했습니다. 본디 한양 사람이었고 젊어서는 사간원에서 글을 짓던 분이었지요. 임금님 옆에서 간언을 올리던 자리, 잘못된 일이 있으면 임금께 바른 말을 아뢰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한창 나이에 벼슬을 내려놓고 낙향했어요. 어찌 된 일이냐. 당시 권세가 하늘을 찌르던 어느 대감의 비리를 고하다가 도리어 모함을 받아 식솔까지 잃을 뻔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 일 이후로 허진사는 벼슬을 버리고 시골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아왔지요. 그런 분이 어찌 이 외진 고을까지 행차하셨느냐. 한양에 제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허진사가 젊었을 때 가르친 제자인데 지금은
임금 곁에서 암행어사의 일을 맡고 있던 양반이었어요. 이 제자가 어느 날 스승을 은밀히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한 가지 청이 있어 왔습니다. 말해 보거라. 남쪽 어느 고을에 조사또라는 자가 있습니다. 구휼미를 빼돌려 한양으로 보내고 있다는 밀고가 임금님께까지 들어왔습니다. 제자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지요. 신 또한 곧 그 고을로 내려갈 것입니다. 헌데 그 고을이 보통 곳이 아니라 들었습니다. 자객이 길을 막을 수도 있고 관아가 함정을 파놓을 수도 있다 합니다. 그래서 스승님께서 먼저 내려가 고을의 사정을 살펴봐 주실 수 있겠습니까? 신이 내려가기 전에 누가 어찌 움직이는지를 미리 알 수 있다면. 허진사가 가만히 제자의 얼굴을 오래 쳐다봤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도 허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내가 가마. 백성이 굶어 죽는 곳이라 하지 않았느냐. 내 늙은 몸 하나 아낄 처지가 아니다. 그렇게 허진사가 한양에서 천리 길을 내려와 이 고을 주막에 짐을 풀게 된 것이지요. 허진사가 주막에 자리를 잡고는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마당에 앉아 해를 쬐고 장터를 한 바퀴 천천히 돌고 이따금 주막에서 막걸리 한 사발을 받아 마실 뿐이었지요. 그런데 그 천천한 걸음 속에서 허진사는 이 고을의 모든 것을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장터의 어느 가게가 자릿세를 2배로 내고 있는지, 어느 골목 끝집에 딸이 사라진 자국이 있는지, 어느 노파가 손주를 묻고 빈집에 혼자 살고 있는지 사흘이 지나자 허진사가 주막 주모에게 슬쩍 운을 떼었습니다. 주모, 요새 관아에서 밤마다 수레가 나간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다 구휼미란 말이 사실이요? 주모가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르신 그런 말씀은 함부로 하시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가서도 입에 올리지 마십시오. 허허, 알겠소. 다만 이 늙은이가 한 가지만 더 묻겠소. 이 고을에서 그를 가장 잘 아는 노인이 누구신지 들어보십시오. 허진사가 영리한 분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또의 비리를 캐물으면 곧 들킬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 단계를 돌려서 묻습니다. 그를 아는 노인이라면 사또의 횡령을 기록해둘 줄 안다는 뜻이지요. 만약 그런 노인이 이 고을에 있다면 사또의 비밀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컸던 겁니다. 주모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가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마을 끝. 큰 느티나무 아래 김진사댁이라는 옛 양반집이 있습니다. 거기 늙은 마님이 살고 계시지요. 그 댁 도련님이 그를 좀 아신다고 들었습니다. 허진사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김진사댁. 예, 지금은 가세가 기울어 도련님이 관아에서 포졸 노릇을 하고 계시지만 그 댁 어르신이 살아계실 적엔 이 고을에서 가장 그를 잘 아신다고 했습니다. 허진사가 가만히 막걸리 사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이름을 허진사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김진사, 칠성이의 죽은 아버지 김진사와 허진사는 젊었을 때 한양에서 함께 글을 읽던 것이었습니다. 김진사가 한양에서 사간원의 어느 영감을 찾아가 전임 사또를 고했을 때 그 영감을 김진사에게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허진사였어요. 김진사가 산속에서 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허진사가 얼마나 마음 아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김진사의 아들이 이 고을에서 포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허진사가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김진사 자네 아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구먼. 그날 저녁 허진사가 지팡이를 짚고 마을 끝으로 향했습니다. 큰 느티나무 아래 옛 김진사 댁이라 불리던 그 초가집 살인문 앞에 한참을 서 있다가 허진사가 가만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늙은 부인의 기침 소리가 들렸지요. 미십니까? 김진사의 옛벗이 올시다. 한양에서 천리 길을 걸어왔습니다. 방 안에 서서 한참 동안 아무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칠성이의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살인문을 여셨지요. 두 사람이 마주본 그 순간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허진사 어른, 정말 허진사 어른이십니까? 허진사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늦었소이다. 너무 늦게 왔소이다. 부인. 그날 밤 두 사람은 호롱불 앞에서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허진사가 죽은 김진사의 지난 일을 듣고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지요. 그 자가 김진사의 원수였구려. 한양에 서서 그 일이 어찌 된 영문인지 내 이제야 알겠소이다.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허진사 어른, 부디 이 일은 덮어두십시오. 칠성이가, 제 자식 칠성이가 그 관아에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허진사가 어머니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부인 김진사가 못다 한 일을 이 늙은이가 마저 하려 합니다. 다만 칠성이에게는 아무 말도 마십시오. 아이가 알면 위험해집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한참을 흐느끼셨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좁은 고을입니다. 한양 말씨를 쓰는 늙은 선비가 사흘 내내 장터를 돌며 무언가를 캐묻고 마을 끝 옛 김진사 댁까지 다녀갔다는 소식이 그날 밤 안에 최 이방의 귀에 들어가지 않을 리가 없었지요.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최 이방이 사또 침소로 허겁지겁 들어갔습니다. 사또 어른. 사또가 잠결에 눈을 비비며 일어났지요. 웬 호들갑이냐, 큰일 났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수상한 늙은이가 있습니다. 사흘째 장터를 돌면서 우리 관아 일을 캐묻고 다녔다 합니다. 사또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뭐라? 그뿐이 아닙니다. 어젯밤엔 마을 끝 김진사 댁에까지 다녀갔다 하옵니다. 그 옛 김진사, 사또 어른께서 처리하셨던 그 김진사 댁 말입니다. 사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어요. 김진사의 옛벗이 왔다는 말이냐? 그자가 무엇을 알고 왔다는 말이냐? 사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허진사는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알아내려 움직였습니다. 사또의 비밀 창고가 어디에 있는지 관아 뒷마당에 있다는 건 알았지만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야 했지요. 그래야 한양에서 내려올 제자에게 증거가 되는 자리를 알려줄 수 있었으니까요. 허진사가 한밤중에 관아 담을 따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이미 그를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최 이방이 풀어둔 포졸 10여 명. 잡아라. 허진사가 미처 피할 새도 없이 포졸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었습니다. 70 노인이 무슨 힘으로 막아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포승줄에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렸지요. 끌려온 허진사의 품을 뒤지자 서찰 한 장이 툭 떨어졌습니다. 사흘 동안 허진사가 직접 보고 들은 사또의 횡령 내역. 어느 날 어느 시각에 어느 수레가 한양으로 떠났는지, 어느 대감댁으로 그 쌀이 갔는지 빼곡히 적힌 증거의 서찰이었지요.
그걸 본 조사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내 이놈! 감히 관나 곳간을 털려 했단 말이냐? 저놈을 형틀에 매달아라! 허진사는 그 자리에서 형틀에 묶였습니다. 최 이방이 윗옷을 풀어 헤치고 화로에서 시뻘겋게 달군 인두를 꺼내 들었지요. 늙은이, 어서 바른 대로 불어라! 이 장부를 네에게 넘기려 했느냐? 그 자리에 있던 포졸들조차 참아보지 못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웬만한 장정이라도 그 자리에서 까무러쳤을 고문이었지요. 그런데 이 늙은 허진사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면서도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끼 어린 눈으로 사또를 똑바로 노려봤지요. 내 놈 탐욕이 하늘을 찌르니 내 여기서 죽더라도 한양 충신들이 내 놈 목을 반드시 칠 것이다. 그 한마디에 조사또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사또가 속으로 그랬겠지요. 저놈 그냥 늙은이가 아니구나. 김진사의 옛벗이라 했지. 그렇다면 한양에 연줄이 있다는 뜻이다. 살려뒀다간 내 목이 먼저 달아나겠구나. 사또의 얼굴이 벌개졌다. 허해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 길로 사또가 최 이방을 뒷방으로 불렀지요. 이방, 저놈을 오늘 밤 안에 처리해야겠다. 예, 사또 어른 어찌 처리할깝쇼. 야산으로 끌고 가 아무도 모르게 목을 베어 묻어라. 시시는 흔적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야 한다. 예, 사또 어른 분부대로 모시겠습죠, 헌데. 니를 시킬깝쇼. 이런 일은 입 무겁고 우직한 놈을 골라야 할 터인데요. 사또가 창밖을 힐끗 내다봤습니다. 그 새벽녘 마당 한 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는 사내 하나가 보였지요. 칠성이었습니다. 만보 영감의 시신을 묻고 돌아온 그 새벽부터 한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또가 입꼬리를 씩 올렸습니다. 저놈이 좋겠다. 예? 저 말단 포졸놈 말입니까? 그래, 저놈이 김진사의 자식 아니냐. 자기 아비를 죽인 원수의 손에 써 자기 아비의 옛벗을 베게 한다.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 그림이냐. 사또가 낮게 낄낄 웃었습니다. 최 이방이 잠시 멈칫하더니 사또의 뜻을 알아챘습니다. 과연 사또 어른이십니다. 헌데 일이 끝난 뒤엔 어찌할깝쇼. 사또의 눈에 서늘한 빛이 돌았습니다. 그놈도 함께 묻어라. 이런 비밀을 아는 놈을 어찌 살려둔단 말이냐. 어차피 어미 하나 달랑 있는 놈이니 없어져도 찾는 이가 없을 것이다. 보십시오. 이게 완벽한 음모였습니다. 가장 만만한 놈의 손을 빌려 가장 위험한 입을 막고 그 만만한 놈마저 입막음으로 묻어버리겠다는, 거기다 그 만만한 놈이 이미 원한이 있을 김진사의 자식이라는 것까지 사또의 머릿속에선 모든 것이 맞아떨어지는 그림이었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사또가 칠성이를 따로 불러 두둑한 엽전 꾸러미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수고가 많구나 칠성아. 어미가 많이 편찮으시다며 약값 하라고 내 따로 챙겨주는 것이다. 칠성이가 어쩔 줄을 몰라 고개를 조아렸지요. 사또 어른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한 가지 부탁할 일이 있다. 오늘 밤 산속으로 손님 한 분을 모셔다 드려야 해. 손님이 멀리 떠나실 길이라 길잡이가 필요하다. 칠성이가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또가 손수 약값을 챙겨주는 일. 한밤중에 산속으로 손님을 모셔다 드리는 일. 이상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칠성이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의 약값이 바로 그 손에 쥐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칠성이는
사또가 내린 두둑한 엽전 꾸러미를 품에 안고 한 손에는 서슬퍼런 칼을 든 채 피투성이가 된 늙은 선비를 끌고 깊고 어두운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그 엽전 꾸러미가 품에서 철렁 소리를 낼 때마다 자꾸만 발걸음이 무거워졌지요. 앞에는 피투성이가 된 늙은 선비, 뒤에는 점점 멀어지는 관아의 불빛. 그 산길로 칠성이는 한 발 한 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사또가 자신에게 어떤 함정을 파놓았는지 칠성이는 아직 아무것도 모른 채로 말입니다. 산길은 가팔랐습니다. 달빛이 나뭇가지 사이로 드문드문 떨어졌고 이따금 어디선가 짐승의 울음소리가 길게 들려왔지요. 칠성이의 손에는 서슬퍼런 칼 그 뒤로 포승줄에 묶인 늙은 선비가 질질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허진사였지요. 인두에 찢어진 자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두루마기를 시커멓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을 떼는데도 한참이 걸렸어요. 그래도 허진사는 입을 꾹 다물고 따라왔습니다.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지요. 칠성이는 그저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못했어요. 뒤를 돌아보면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았으니까요. 한참을 올라간 깊은 산중 큰 바위 하나가 길을 막고 있는 외진 자리에 다다랐습니다. 사또가 지정해준 자리였지요. 시신을 묻기 좋은 인적 드문 곳. 칠성이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허진사도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한참 동안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부엉이 소리만 어딘가에서 길게 울었어요. 칠성이가 천천히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지요. 칼끝이 달빛에 시퍼렇게 빛났습니다. 칠성이가 눈을 질끈 감고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미안하오, 선비 양반. 나도 늙은 어미를 모시는 처지라 사또의 명을 거역할 수가 없으니 부디 원망은 마시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무릎 꿇고 있던 허진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칠성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그 순간 허진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허진사는 그제야 알아본 거예요. 자기 앞에 칼을 든 이 사내가 김진사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 끌려오는 동안은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지요. 그저 포졸이려니 사또의 끈아풀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칼을 들어 올린 그 떨리는 손과 달빛에 비친 그 반듯한 콧날과 깊은 눈이 죽은 친구 김진사의 그 모습. 그대로였던 겁니다. 허진사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 칠성이로구나. 김진사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칠성이로구나.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듯 했지요.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죽은 벗의 자식이 아비의 원수에게 칼을 받아들고 아비의 옛벗을 베러 이 산중에 올라왔다는 말인가. 허진사는 한참을 그렇게 칠성이의 얼굴만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피 묻은 입가에 한 줄기 미소를 띄었지요. 슬프고도 따뜻한 미소였어요. 그러고는 가만히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자네 혹 김진사 댁 도련님이 아니신가. 칠성이의 손이 그 자리에서 멎었습니다. 칼끝이 허공에서 얼어붙었지요. 뭐라. 칼을 든 채로 칠성이가 눈을 떴습니다. 무릎 꿇고 자기를 올려다보는 그 늙은이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알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뉘십니까? 어찌 제 아버님 함자를 아십니까? 허진사의 눈에 눈물이 그렁 차올랐습니다. 자네 아버지가 내 버실세
한양에서 함께 글을 읽던 옛벗이지. 어젯밤 자네 모친을 뵙고 왔네. 그 댁마루에 앉아 자네 모친과 함께 자네 부친 이야기를 하다 왔어. 칠성이가 비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이게 무슨... 어머니가... 어젯밤에 만난 분이 이분이라고. 칠성이는 어젯밤 늦게 집에 돌아갔을 때 어머니께서 눈가가 붉으셨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여쭈었더니 어머니가 그저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지요. 아무 일도 아니다. 칠성아, 그저 내 아버님이 떠오르더구나. 그게 이분이 다녀가신 자리였단 말인가. 칠성이의 손에서 칼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손으로는 도저히 들 수가 없어 두 손으로 자루를 움켜쥐었지요. 그런데 그러자 더 심하게 떨렸어요. 허진사가 그 떨리는 칼끝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다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칠성이 자네 아버지가 어찌 돌아가셨는지 알고 있는가? 칠성이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산속에서 도적을 만나셨다고. 허진사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닐세 자네 아버지가 한양에 올라가 전임 사또의 비리를 고하지 않았더냐? 그 일로 그자가 자네 아버지를 그렇게 만들었다네. 도적이 아니었네. 칠성아, 자네 아버지를 죽인 자는 사람이었어. 칠성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가 쿵 무너지는 소리가 났어요. 칠성이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말들을 김진사가 도적에게 당한 게 아니라더라. 한양에 무슨 연고가 있었던 것 같다더라. 그 말들을 칠성이는 듣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알아봐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저 어머니 약값이나 벌자고, 그저 어머니나 살리자고. 그 한 가지에만 매달려서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죽은 아버지의 옛벗이 자기 앞에 무릎 꿇고 있고, 자기 손에는 그 옛벗을 베러 온 칼이 들려 있고, 그 칼을 자기 손에 쥐어준 자가 지금 사또라는 이 자리 칠성이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사또가 알고 있었구나 알면서 일부러 나에게 시킨 거구나. 죽은 아버지의 옛벗을 죽은 아버지의 자식 손으로 베게 하려고 그게 재미있다고 여긴 거구나. 칠성이의 두 눈에 피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칼을 든 손이 더는 떨리지 않았어요. 떨림이 멈춘 것이 아니라 분노가 떨림을 덮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진사가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흘렸습니다. 칠성이 잘 듣게 나를 베지 않으면 자네도 죽네. 칠성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뭐라 하셨습니까? 사또가 자네까지 함께 묻을 작정으로 보낸 걸세 비밀을 아는 자네를 살려둘 리가 있겠나. 자네가 나를 베고 내려가도 산 어귀에 최 이방이 기다리고 있을 게야. 자네 등 뒤에서 칼을 꽂을 자가 이미 와 있을 걸세. 칠성이의 온몸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제야 알아챈 거예요. 사또가 그 새벽 자기에게 손수 엽전 꾸러미를 쥐어주던 그 미소, 최 이방이 옆에서 고개를 살짝 끄덕이던 그 모습, 모두가 함정이었던 거지요. 사또의 비밀을 아는 늙은 선비도, 그 선비의 목을 베러 온 포졸도 둘 다 살려둘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던 겁니다. 깊은 산중에 시신 둘을 같이 묻으면 누가 알겠습니까? 어머니 칠성이의 입에서 그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새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어떡합니까 어머니? 자, 바로 이때였습니다. 칠성이의 인생이
갈리는 그 운명의 갈림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깊은 산속. 아무도 보는 이 없는 자리에서 눈 딱 감고 이 늙은이를 베고 어머니 약값을 챙겨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산 어귀에서 최 이방의 칼에 등을 찔리겠지요. 아니면 칼을 버리고 같이 도망치시겠습니까? 그러면 사또가 어머니를 인질로 삼고 자기를 끌어낼 텐데요. 어느 쪽이 살 길인지, 어느 쪽이 옳은 길인지. 그 산 중에서 답이 있었겠습니까? 칠성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칼을 쥔 손이 다시 덜덜 떨리기 시작했지요.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차가운 손, 도랑가에 버려진 만보 영감의 시신, 그리고 자기 앞에 무릎 꿇은 아버지의 옛벗,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이 못난 자식이 어찌해야 합니까? 칠성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허진사 앞에 털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어깨가 부서질 듯 흐느끼기 시작했지요. 한참을 그렇게 흐느끼던 칠성이가 천천히 손에 든 칼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툭 그 한 소리가 산중에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진사의 포승줄을 풀었습니다. 거친 매듭이 손에 쓸렸지만 칠성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르신 빨리 가십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서 가십시오. 산을 넘어 다시는 이 고을의 얼씬도 마십시오. 그런데 보십시오. 허진사는 한 걸음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인두로 찢어진 자리에서 흐른 피가 이미 너무 많았어요. 두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허진사가 가만히 칠성이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글렀네 어르신. 아닐세. 칠성아, 자네가 일어나 주게. 이 늙은이가 부탁이 있네. 허진사가 피에 젖은 손으로 품을 더듬었습니다. 두루마기 안쪽 깊숙한 곳에서 꼬깃꼬깃한 서찰 한 장을 꺼내 들었지요. 사흘 동안 이 고을을 돌며 본인이 직접 적어둔 증거의 서찰. 그것을 칠성이의 손바닥에 꼭 쥐어 주었습니다. 한양에 허대감이라는 분이 계시네. 종로 어디쯤 사시는 내 옛 동문일세. 이 서찰을 그분 댁에 전해드리게. 칠성이가 서찰을 받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르신, 저는 한양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허진사가 칠성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늙고 차가운 손이었지만 그 움켜쥐는 힘만은 무서울 정도로 강했어요. 칠성아, 이 일은 자네 부친이 못다한 일일세. 자네가 가야 끝이 나는 일이야. 자네 부친이 흘린 피도, 이 늙은이가 흘린 피도 헛되지 않으려면 자네 손이 거기까지 가야 해. 칠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갚지 못한 그 이름이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올랐어요.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찰을 품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허진사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지요. 어르신, 약속드립니다. 이 서찰 반드시 한양에 닿게 하겠습니다. 어르신께서 흘리신 피가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허진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입가에 다시 그 슬프고도 따뜻한 미소가 번졌어요. 고맙네. 칠성아, 자네 부친을 만나거든. 아들이 이렇게 자라났노라고 내가 전해드림세. 그 말을 끝으로 허진사가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칠성이의 손을 잡고 있던 그 손에서 힘이 풀렸지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허진사의 차가워진 손을 자기 두 손으로 오래도록 감싸 쥐었지요. 도랑가에서 만보 영감의 손을 잡았던 그 새벽처럼, 어머니의 식은 손을 잡았던 그 수많은 밤처럼 칠성이는 어떤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어깨가 들썩이고 눈물이 떨어질 뿐이었지요. 한참 뒤 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허진사의 시신을 낙엽으로 가만히 덮어드렸습니다. 흙으로 묻을 시간이 없었어요. 산 어귀에서 최 이방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저 낙엽 한 줌 한 줌을 두 손으로 고이 덮어드렸지요. 그러고는 일어나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환하게 떠 있었어요. 칠성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고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칼에는 짐승의 피가 묻어 있어야 했어요. 산을 내려가는 길에 작은 산토끼 한 마리를 잡아 그 피를 칼에 묻혀야 했지요. 사또에게 사람을 죽이고 왔다고 보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산길을 내려오는 칠성이의 얼굴은 산을 올라갈 때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어깨가 굽고 눈빛이 흐리던 그 말단 포졸. 칠성이는 거기 없었어요. 그 자리에는 죽은 아버지의 못다한 일을 자기 손에 쥔 다른 사내가 있었지요. 그 사내가 품에 서찰 한 장을 안고 어둠 속을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산을 다 내려오기도 전에 어둠 속에서 뱀 같은 눈이 칠성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 눈이 최 이방의 눈이었습니다. 산 중턱에서 칠성이는 작은 산토끼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덫을 놓을 시간이 없으니 그저 돌멩이 하나로 후려쳤지요. 작고 따뜻한 그 짐승의 몸이 식어가는 동안 칠성이는 자기 칼 끝에 그 피를 천천히 묻혔습니다. 손이 떨려서 칼날에 피가 제대로 묻지 않았어요. 두어 번을 다시 묻혀야 했지요. 그러는 사이에도 칠성이는 자꾸만 입술이 떨렸습니다. 살아있는 것의 피로 죽은 사람을 가린다. 내가 무엇이 되었는가? 산을 다 내려와 큰 길로 막 나서려는 그 자리.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냐? 칠성이의 온몸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요. 길섭 어둠 속에서 한 사내가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 이방이었어요. 허진사가 일러준 그대로 산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칠성이의 등에서 식은땀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최 이방이 칠성이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뱀 같은 눈이 칠성이를 위아래로 훑었지요. 손에 든 그 칼은 피를 묻혔구나. 예. 분부대로 처리했습니다요. 그래. 최 이방의 입꼬리가 그 익숙한 미소로 올라갔습니다. 그럼 시신은 어디 있느냐? 칠성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사또는 묻으라 하셨다. 그런데 이방이 시신을 찾고 있다. 그 한마디로 칠성이는 모든 것을 알아챘습니다. 사또가 정말 시신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그 산속으로 다시 끌고 들어가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거였지요. 산을 다시 올라가는 그 길에서 등 뒤에 칼이 꽂힐 거였어요. 칠성이가 애써 입을 열었습니다. 산이 깊어 시신은 그 자리에 낙엽으로 덮어두었습니다. 다시 올라가시면 보여드리겠습니다요. 최 이방이 피식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손을 들어 칠성이의 어깨를 툭 쳤지요. 그래, 같이 올라가자꾸나. 일이 잘 끝났는지 내 두 눈으로 봐야겠다. 그 손길에
칠성이의 등에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여기서 끌려 올라가면 끝이다. 칠성이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요. 사또 어른께서 약속하신 나머지 엽전은 언제 받을 수 있겠습니까요?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최 이방이 칠성이를 한참 내려다보다가 낄낄 웃었습니다. 이 와중에 엽전 타령이냐. 너도 어쩔 수 없는 상놈이로구나. 그러고는 비웃듯이 답했지요. 약속하신 엽전은 사또 어른 친히 내려주실 게다. 내일 아침에 관하로 들거라. 칠성이가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요. 헌데 오늘 밤은 산이 너무 깊고 짐승도 많이 다닙니다. 내일 새벽에 날이 밝거든 다시 모시고 올라가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요. 최 이방이 잠시 칠성이를 노려보았습니다. 칠성이는 온 힘을 다해 표정을 평범하게 유지했지요. 한참 만에 최 이방이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내일 새벽이다. 해 뜨기 전. 늦으면 내 어미부터 내가 찾아갈 줄 알아라. 칠성이의 등에 또 한 번 서늘한 기운이 흘렀어요. 그렇게 한 번은 간신히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칠성이는 관아 한 구석에 몸을 누이고도 한숨도 잘 수 없었지요. 가슴팍에 서찰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한 번 손을 갖다 댈 때마다 그것이 불에 달군 쇠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양 종로 어디쯤 허대감댁으로 이 서찰을 전해야 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칠성이가 한양으로 떠난 걸 알면 사또가 어머니부터 찾아갈 텐데요. 그렇다고 어머니를 모시고 함께 갈 수도 없었습니다. 늙고 병드신 분이 어찌 천리 길을 견디시겠어요. 칠성이의 머릿속에서 모든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칠성이는 눈을 감고 잠깐이라도 잠을 청해 보려 했지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관아 마당에서 누군가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여섯 사람이 동시에 들이닥치는 소리였지요. 칠성이가 벌떡 일어난 그 순간 방문이 쾅 열렸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최 이방이 횃불을 든 채 포졸들을 거느리고 서 있었지요. 칠성이가 황급히 품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포졸들이 사방에서 달려들어 그 손목을 비틀어 잡았지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최 이방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칠성이의 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철렁. 사또가 손수 내린 엽전 꾸러미가 먼저 떨어졌습니다. 툭. 그리고 그 다음에 꼬깃꼬깃하게 접힌 피 묻은 서찰 한 장이 최 이방의 손에 들렸지요. 최 이방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번들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내 짐작이 맞았구나. 산을 너무 빨리 내려왔어, 칠성아. 사람 하나 묻고 오는 길치고는 너무 발이 가벼웠지. 칠성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제야 알아챈 거예요. 산 어귀에서 자기를 봤을 때 최 이방은 이미 의심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덮친 게 아니라 자기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확인할 시간을 주려고 놓아준 거였지요. 잠든 사이에 품을 뒤지면 증거가 한 번에 잡힐 거였으니까요. 최 이방이 그 피 묻은 서찰을 펼쳐보았습니다. 안에 적힌 글자를 읽어 내려가던 최 이방의 눈이 번쩍 떠졌어요. 사또의 횡령 내역. 어느 수레가 어느 날에 어느 대감댁으로 갔는지 낱낱이 적혀 있었지요.
내 이놈, 내 놈이 그 늙은이를 살려준 것이로구나. 사또 어른께서 너를 얼마나 아끼셨는데 이 은혜를 이렇게 갚아. 칠성이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그날 밤 칠성이는 관아 창고에 끌려갔습니다. 손목이 거꾸로 묶이고 두 발이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렸지요. 머리가 아래로 향한 채로 한 길 높이에 매달렸어요. 그 자세로 매를 맞으면 한두 대만으로도 온몸에 피가 머리로 쏠려 정신이 흐려진다고 합니다. 최 이방이 직접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말해라. 그 서찰을 어디로 가져가려 했느냐? 한양 어느 댁이냐? 칠성이는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허대감 댁이 위태로워지고 어머니까지 끌려올 것을 알았으니까요. 짝! 매가 떨어졌습니다. 보십시오. 그날 밤 그 어두운 창고에서 칠성이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매가 한 번 떨어질 때마다 머릿속에 얼굴 하나씩이 떠올랐습니다. 도랑가에 버려진 만보 영감의 얼굴, 산속에 낙엽으로 덮어들인 허진사의 마지막 미소, 식은 밥을 내미시던 어머니의 차가운 손, 그리고 한 번도 제대로 떠올린 적이 없는 죽은 아버지의 얼굴, 어렸을 때 사랑방에서 그를 읽으시던 그 모습, 흉년이 들면 곳간을 먼저 여시던 그 손, 사람이 사람 굶기고 어찌 양반 행세를 하겠나 그 말씀. 아버지, 이 못난 자식이 이제야 아버지를 봅니다. 아버지께서 못다 하신 일을 이 자식이라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그 다짐을 매가 한 번 떨어질 때마다 속으로 새겼습니다. 매질이 몇 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칠성이의 입에서 끝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어요. 최 이방이 지친 표정으로 몽둥이를 던졌습니다. 독한 놈이로구나. 좋다. 내 놈 입을 여는 방법은 따로 있다. 그 한마디에 칠성이의 심장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이 새도록 칠성이는 그 창고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똥이 트기 시작할 무렵 창고 밖에서 늙은 부인의 비명 소리가 들려왔어요. 칠성아, 우리 칠성아. 칠성이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아니 어머니. 포졸들이 어머니를 질질 끌고 관아마당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맨발이었어요. 잠자리에서 그대로 끌려 나오신 것입니다. 본디 잘 걷지도 못하시던 분이 흙바닥에 그대로 무릎이 꺾였지요. 사또가 느긋한 발걸음으로 마당에 나타났습니다. 저 늙은이를 형틀에 매달아라. 정오까지. 저놈이 입을 안 열면 어미부터 목을 친다고 일러라. 칠성이가 창고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몸을 비틀었습니다. 손목에 살갗이 찢어져 피가 뚝뚝 떨어졌지요. 그래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그때였습니다. 칠성이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번쩍 스쳤어요. 죽은 허진사의 마지막 말씀. 자네 부친이 못다한 일을 자네가 가야 끝이 나는 일이야. 그리고 어머니의 그 말씀. 사람이 살고 봐야지. 양반의 체면이 무엇이고 가문의 자존이 무엇이냐. 어머니께서 그날 칠성이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고 봐야 한다. 어머니를 살리려면 내가 먼저 살아야 한다. 죽으러 가는 길이 아니라 살리러 가는 길이다. 칠성이의 눈에 서늘한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칠성이는 매달린 그 자세에서 온몸을 비틀어 두 다리에 힘을 주었습니다. 우드드. 천장의 못이 흔들리는 소리가 났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마침내 천장에서 못이 빠지면서 칠성이가 흙바닥에 쿵 떨어졌습니다. 손목이 거꾸로 묶인 그대로요. 칠성이는 흙바닥에 누운 채로 묶인 손목을 문틀 모서리에 갖다 댔습니다. 거친 나무 모서리에 손목에 포승줄을 드드드 갈았지요. 손목 살갗이 함께 뜯겨나가 피가 철철 흘렀습니다. 그래도 칠성이는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 어머니. 그 한마디만 입속에서 수없이 새겼습니다. 마침내 포승줄이 툭 끊어졌습니다. 칠성이는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창고 문을 조용히 밀었지요. 다행히 새벽 어스름이라 보초 포졸 2명만 마당 한쪽에 졸고 있었습니다. 칠성이가 살금살금 창고 뒤로 빠져나가 담장을 따라 움직였어요. 그러다가 한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당 한쪽에 형틀에 반쯤 묶인 채 어머니가 주저앉아 계셨지요. 칠성이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 못난 자식을 부디 용서하십시오. 제가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가면 결국 둘 다 죽습니다. 한양으로 달려가 허대감을 만나야 합니다. 그 길이 어머니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칠성이는 어머니 쪽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입술을 깨물고 담장 너머로 뛰어내렸지요.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칠성이가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손목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어깨와 등은 매질로 지시겨져 있었어요. 그래도 칠성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양까지 갈 시간은 없었어요. 정오면 어머니의 목이 날아갑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느냐. 한양으로 가지 못하면 한양을 이 고을로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칠성이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길이 떠올라 있었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칠성이가 급히 흘리는 몸으로 산길을 내달리던 그 새벽, 같은 산속 다른 길에서 또 하나의 기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천리길을 내려오던 젊은 양반 하나가 수십 명의 복면 쓴 자객들에게 둘러싸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양반이 누구이며 그 자객들이 누구의 손에서 풀려난 자들인지, 그리고 그 운명이 어찌하여 칠성이의 피 흘리는 발걸음과 만나게 되는지, 칠성이는 미친 듯이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손목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발은 집신이 벗겨져 맨발로 흙을 차고 있었지요. 머릿속에는 단 하나, 허대감 댁이라는 네 글자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면 한양에 닿겠습니까? 천리길을 반나절 만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칠성이의 머릿속에서 단 하나의 방법이 떠올랐어요. 한양으로 못 가면 한양에서 내려오는 길을 찾아야 한다. 허진사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한양에서 곧 누군가가 내려올 것이라고요. 그분을 먼저 만나야 했습니다. 그것이 시간을 줄이는 단 하나의 길이었지요. 칠성이는 한양으로 가는 큰 길을 향해 산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그 길은 위험한 길이었어요. 호랑이가 자주 나온다는 산세험한 곳이었거든요. 그래도 칠성이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큰 길로 돌아가면 시간이 부족했지요. 산 중턱쯤 이르렀을 무렵 어딘가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이가 우뚝 멈춰 섰지요. 한 사람이 외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동시에 내지르는 섬뜩한 함성, 그 사이로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 칠성이는 몸을 낮추고 소리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큰 바위 뒤에 숨어 내려다보니 산속 좁은 길 한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수십 명에게 둘러싸여 싸우고 있었지요. 둘러싼 자들은 복면을 쓴 사내들이었습니다. 손에 든 칼이 모두 같은 모양이었어요. 칠성이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사또가 평소 은밀히 부리는 살수들의 칼과나 무기고에서 본 적이 있었지요. 사또가 이미 이쪽까지 사람을 풀어두었구나. 둘러싸인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비단 도포를 입은 젊은 양반이었습니다. 나이는 30 안팎, 키가 훤칠하고 검을 쥔 자세가 예사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무예가 뛰어난들 수십 명을 어찌 당해내겠습니까? 그 양반은 이미 어깨와 다리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로 비틀거리며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함께 내려오던 수행원들은 이미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그 양반 혼자 마지막 발버둥을 치는 모양새였습니다. 칠성이는 그 자리에서 어찌해야 할지 몰랐어요. 뛰어들면 자기도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도 죽고 허진사의 부탁도 물거품이 되지요. 그렇다고 그냥 지나칠 수도 없었습니다. 저 양반이 어쩌면 허진사가 말씀하신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거든요. 칠성이가 망설이는 사이 쾅! 살수 하나의 칼이 그 양반의 옆구리를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양반이 비명도 없이 무릎이 꺾였지요. 칠성이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산 너머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어요. 다른 일행이 뒤따라 오고 있었던 겁니다. 원군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살수들이 먼저 알아챘지요. 퇴각하라. 누가 외치자 살수들이 순식간에 흩어졌습니다. 검은 그림자들이 산속으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길바닥에 쓰러진 젊은 양반 하나만 남았어요. 말발굽 소리가 멀어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산 너머로 지나갔어요. 그 일행은 다른 길로 향한 모양이었습니다. 양반이 쓰러진 그 자리를 보지 못했지요. 칠성이가 조심스레 바위 뒤에서 나와 그 양반에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길바닥을 시뻘겋게 적시고 있었습니다. 가망이 없어 보였어요. 칠성이가 그 양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양반이 희미하게 눈을 떴지요. 칠성이의 포졸복을 보더니 흠칫 놀라는 기색이 비쳤습니다. 마지막 힘으로 칼을 들어 올리려 했어요. 칠성이가 황급히 두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사또의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허진사 어른의 부탁을 받고 왔습니다. 그 한마디에 양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양반의 입에서 가는 목소리가 새어 나왔습니다. 허진사 어른? 예, 허진사 어른께서 어젯밤 산속에서 운명하셨습니다. 마지막에 한양허 대감댁으로 서찰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그분이 곧 누군가가 내려올 것이라 하셨습니다. 양반의 입가에 피 묻은 미소가 번졌어요. 슬프고도 애통한 미소였지요. 아, 스승님 내가 늦었구나. 칠성이의 심장이 그 자리에서 멎는 것 같았습니다. 스승님? 어르신 그분이 어르신의 스승이셨습니까? 양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스승일세 한양에서 내가 손수 부탁드려. 이 고을에 먼저 보내드린 분이지. 사또의 사정을 미리 살펴봐 달라고 그것이 화근이었구나.
칠성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죽은 칠성이의 아버지, 김진사, 그 김진사의 옛벗, 허진사, 허진사의 옛 동문, 허대감, 그 허대감 곁에서 어사의 일을 맡고 있던 허진사의 제자, 그 네 사람이 결국 한 고리였던 거예요. 그 고리의 마지막 두 사람이 지금 이 산 속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있는 거지요. 양반이 떨리는 손으로 자기 품을 더듬었습니다. 그 손에서 묵직한 쇳덩이 하나가 굴러나왔지요. 달빛이 채 가시지 않은 새벽 어스름 속에서 그것이 반짝 빛났습니다. 세 마리마리 선명하게 새겨진 마패였어요. 그 옆에는 임금님의 어인이 찍힌 두루마리 왕의 밀지였습니다. 칠성이가 숨을 멈췄습니다. 이 양반이 바로 한양에서 내려오던 진짜 암행어사였던 겁니다. 양반이 그 마패와 밀지를 칠성이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자네가 들게. 스승의 죽음도 내 죽음도 헛되지 않게. 어르신,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이것을 듭니까? 자네가 김진사의 아들이라 했나? 칠성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그것을 스승님께 한양에서 들었네. 그 고을에 김진사라는 벗의 자제가 있다고. 가서 만나거든 기력을 보태드리라고. 양반이 천천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어사의 명을 받은 자가 길에서 죽으면 그 마패를 받은 자가 어사의 일을 마쳐야 하네. 이것은 왕명일세. 칠성이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 한 줌의 쇳덩이가 천근처럼 무겁게 느껴졌지요. 어르신 알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이 고을을 살리고 어르신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양반이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허진사가 마지막에 지으셨던 그 슬프고도 따뜻한 미소와 똑같은 미소였어요. 고맙네. 스승님을 만나거든 제자가 곧 따라간다고. 그 말을 끝으로 양반의 고개가 천천히 떨궈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풀렸지요.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칠성이는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로 있었습니다. 마패와 밀지를 두 손으로 쥐고 어깨를 떨었지요. 그러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양반의 시신을 길섭해 고이 옮기고 자기 포졸복 겉저고리를 벗어 그 얼굴을 덮어드렸어요. 만보 영감 때처럼, 허진사 때처럼 세 번째였습니다. 칠성이가 자기 겉저고리를 벗어 죽은 이의 얼굴을 덮어드린 것이요. 칠성이가 양반의 비단 도포를 천천히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그 도포를 자기 몸에 걸쳤지요. 양반의 갓을 들어 자기 머리에 눌렀었습니다. 어사화도 거두어 그 갓 위에 꽂았어요. 그러고는 양반이 타고 왔던 말을 찾아 잡고 일어섰습니다. 거울이 없으니 자기 모습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새벽 산길에 서 있는 사내는 더 이상 말단 포졸 칠성이가 아니었지요. 다음 날 정오 장터에는 구경 나온 백성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사또와 최 이방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형장에 묶인 칠성이의 노모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맨발인 채로 형틀에 묶여 계셨습니다. 클바닥에 무릎을 반쯤 떨군 채로 어머니의 입술이 가만히 달싹였어요. 칠성아, 부디 도망쳐서 살아남거라. 망나니가 막걸리를 뿜으며
칼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사또가 손을 들어 처형을 명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를 뒤흔드는 외침과 함께 장터 입구로 사람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한 사람, 그 뒤로 둘, 또 그 뒤로 수십 명이 따라 들어왔지요. 어찌 된 영문이냐. 칠성이가 산속에서 양반의 시신을 옮기는 동안 그 양반의 수행원들이 뒤따라 오고 있었던 겁니다. 살수들에게 흩어졌다가 다시 모인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산속에서 마패와 밀지를 쥔 칠성이를 만났을 때, 칠성이가 어사 도포를 입고 있었을 때 처음엔 칼을 겨누었지요. 그러나 칠성이가 허진사의 서찰과 진짜 어사의 마지막 말씀을 전하자 그들도 고개를 숙였던 것입니다. 어사의 명을 받은 자가 곧 어사다. 그것이 그 시절의 법도였어요. 그렇게 들이닥친 역졸 수십 명의 한가운데 어사화를 쓰고 갓을 깊게 눌러 쓴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네 이놈! 조사또 나라 국식을 탐하고 무고한 백성을 핍박한 죄 내 놈이 알렸다. 사또와 최 이방이 혼비백산하여 바닥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도 없었지요. 사또는 한참을 그렇게 엎드린 채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어사의 목소리가 어딘지 모르게 낯이 컸어요. 사또의 눈동자가 슬쩍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 순간 어사가 천천히 갓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사화 아래에서 그 얼굴이 드러났지요. 사또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너는? 그렇습니다. 사또 나리. 어젯밤 나리께서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라 명하신 그 말단 포졸 칠성이 올시다. 사또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가 허옇게 변했습니다. 그러더니 미친 듯이 실소를 터뜨렸지요. 이놈, 내 놈이 어디서 주워온 마패로 가짜 어사 행세를 해! 여봐라, 저놈을 당장 쳐라! 역적이다, 역적! 사또의 외침에 일부 관아 포졸들이 주춤했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모르고 눈치만 살폈지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칠성이는 흔들림 없이 품에서 무언가를 천천히 꺼냈습니다. 첫 번째 피에 젖은 채로 꼬깃꼬깃 접힌 한 장의 서찰. 칠성이가 그 서찰을 사또의 발 아래로 툭 던졌습니다.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게 무엇인지 사또가 가장 잘 알았으니까요. 두 번째, 임금님의 어인이 찍힌 두루마리 왕의 밀지였습니다. 칠성이가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렸지요. 장터에 모인 모든 백성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의 밀지였으니까요. 사또의 다리가 그 자리에서 툭 풀렸습니다. 흙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지요. 칠성이의 목소리가 장터에 낭낭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사의 명을 받은 자가 곧 어사다. 죽은 어사께서 남기신 밀지가 여기 있고 내 놈의 죄상이 낱낱이 적힌 장부가 여기 있다. 정녕 이 마패가 보이지 않느냐. 칠성이가 마패를 들어 역졸들 앞에 보였습니다. 역졸들이 일제히 사또를 향해 창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칠성이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어젯밤 산속에서 진짜 어사를 죽인 자객들의 칼이 여기 있다. 이 칼의 표식을 보아라. 사또가 은밀히 부리는 살수들의 표식이 아니더냐. 칠성이가 자객의 칼을 사또 발 앞에 내던졌습니다. 사또는 그제야 완전히 사색이 되어 형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 살려주게, 칠성아, 아니 어사나리. 칠성이가 천천히 그 칼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시퍼렇게 날이 선 칼이 사또의 목 앞에 닿았어요. 닥쳐아. 이 칼은 내 놈이 죄 없는 백성들을 베라 명했던 바로 그 칼이다. 도랑가에 버려진 만보영감, 산속에 묻힌 허진사 어른, 산길에서 죽어간 진짜 어사나리, 그리고 내 아버지 김진사, 내 놈이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인 그 모든 원혼이 지금 이 칼 끝에 함께 서 있다. 사또가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렸습니다. 흙바닥에 덜덜 떨면서 손을 모아 빌었지요. 칠성이는 그 자리에서 사또의 목을 단번에 베지는 않았습니다. 칼끝을 천천히 거두었어요. 사또를 포승줄에 묶어 끌고 가라. 이자는 한양으로 압송한다. 임금님 앞에서 죄를 낱낱이 고하게 할 것이다. 사또를 그 자리에서 베지 않은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사또의 죄는 이 고울 한 사람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한양 고관대작들에게 흘러간 그 쌀 그 뇌물의 줄을 끝까지 캐자면 사또의 입이 살아 있어야 했지요. 죽이는 것이 아니라 말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죽은 어사의 마지막 뜻이기도 했습니다. 사또와 최 이방이 포승줄에 묶여 끌려갈 때 백성들은 만세를 부르며 환호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고 누군가는 도랑가에 버려졌던 만보영감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습니다. 누군가는 한양에서 끌려가 다시 못 본 자기 딸의 이름을 외쳤어요. 그 모든 환호와 통곡이 한꺼번에 장터에 터져 나왔습니다. 그 한가운데에서 칠성이는 가장 느린 걸음으로 형틀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가 형틀에 묶인 채로 칠성이를 올려다보고 계셨지요. 어머니는 처음에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어사화를 쓴 그 사내가 내 아들 칠성이라는 것을요. 칠성이가 어머니 앞에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어사화도, 갓도, 비단 도포도 한 번에 벗어 흙바닥에 내려놓았지요. 그제야 어머니의 눈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떨리는 손 침침한 눈으로 칠성이의 얼굴을 더듬으셨지요. 코를 만지고 광대를 만지고 이마를 만지고 한참을 더듬으시더니 어머니가 가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칠성이냐 정말? 우리 칠성이가 맞느냐? 칠성이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그저 어머니의 그 차가운 손을 자기 두 손으로 가만히 감싸 쥐었지요. 처음 산속으로 들어가던 그 밤처럼 식은 밥을 받아들던 그 부엌에서처럼 만보영감의 차가운 손을 잡았던 그 도랑가에서처럼 진사의 손에서 힘이 풀렸던 그 낙엽 위에서처럼 어머니의 손이 천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칠성이의 두 손에 감싸여서요.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흐느끼셨습니다. 칠성아, 내 아버지가 아셨더라면. 칠성이의 입에서 작은 한마디가 새어나왔습니다. 어머니 아셨을 겁니다. 지금쯤은 다 아셨을 겁니다. 그 후의 일은 짧게 전해드립니다. 사또와 최 이방은 한양으로 압송되어 임금님 앞에서 낱낱이 죄를 고했습니다. 그 자들이 한양 어느 대감댁들의 쌀을 보냈는지 그 뇌물의 줄이 한양에서도 수십 명의 목이 달아나는 일로 이어졌지요. 칠성이가 산속에서 받았던 그 피 묻은 서찰 한 장이 한양 조정을 뒤집어 놓은 셈이었습니다. 칠성이는 임금님께서 칠성이를 친히 부르셨다고 합니다. 어사의 마패를 대신 든 그 마음, 그 의기를 치하하셨지요. 양반의 자제로서 죽은 부친의 뜻을 이은
그 효심도 높이 사셨습니다. 임금께서서 칠성이에게 벼슬을 내리려 하셨어요. 그런데 칠성이는 그 자리에서 고개를 깊이 숙이고 사양했다고 합니다. 전하, 신은 벼슬을 받을 그릇이 못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청들이 오니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이 고을에서 조용히 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신의 유일한 소원이옵니다. 임금님께서 허허 웃으셨다고 합니다. 그러시고는 칠성이에게 큰 상을 내리시고 죽은 김진사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셨지요. 그 후로 칠성이가 어찌 살았는가? 작은 초가집 한 채에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고 합니다. 어머니의 약값은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었지요. 칠성이는 그 후로 매년 3번씩 산에 올랐다고 합니다. 한 번은 만보 영감이 묻힌 자리에, 한 번은 큰 바위 옆, 허진사가 잠든 자리에, 또 한 번은 그 산길, 진짜 어사가 쓰러졌던 자리에 갈 때마다 막걸리 한 사발을 따라 올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내려왔다고 해요. 그러고는 마을로 내려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산소 앞에 또 한 사발을 올렸지요. 아버지 못다 하신 일. 이 자식이 끝까지 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들려드렸던 그 산중의 외침이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빨리 가시오.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서 뛰시오. 그 한마디가 살린 것이 늙은 선비 하나뿐이었을까요? 자기 어머니였을까요? 아니면 이 고을 백성 모두였을까요? 또 어쩌면 그 외침을 외친 사내 자신이었을까요? 그건 듣는 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